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7일이고 수요일이네요.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정치논평 국지로 한 말씀 드려보겠고,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외교 부분이죠. 지금 전 세계 어떤 긴장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되는 이 두 국가 사이에 뭐 소위 이제 패권 다툼이라고 불리는 그런 이제 경쟁 분위기죠. 대문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모택동과 닉슨 대통령 1979년 아마 이 무렵에 수교가 된 이래 지금 보면은 이제 40년이 좀 넘었는데 지금의 관계는 이제 최악의 상태로 좀 악화되어 있는 분위기죠. 그러면 지금 이제 미국이 많이 들먹이는 중국에 대해서 비난 수위를 높이는 부분들, 자,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단지 우리의 생존만을 위해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는 게 아니라 향후 더 복잡해질 세상에 있어서 누군가 새로운 리더가 필요할 때 그런 리더십의 기반이 되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지금 이해를 해야만 되고, 또 우리가 거기 이해를 해내면 주위에서 그것을 지도력으로 등가해서 평가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대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 대중들 대상으로는. 자, 1980년대 중국과 지금이 뭐 다르겠습니까? 정치 체제는 일당 체제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다른 뭐 인권, 소수민족 그 외 여러 부분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했겠죠. 그때 그런 중국과 미국은 손을 잡았지만 지금은 40년도 지나고 중국도 많이 개선된 부분이 있을 텐데, 물론 아직 부족한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을 시비를 건다는 것은 이제 시비를 걸기 위한 거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면 그 뒤에 뭐가 있느냐? 그거 복잡하죠. 사실은 복잡한데, 최근에 미국의 그 CNBC의 다큐 중에 반도체 산업 분야에 대한 미국의 어떤 정책적인 시도, 그리고 그 한계성, 이런 것에 대해서 유용한 프로그램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걸 쳐다보는 시각, 뭐 제한적이지만 물론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미중 관계의 핵심까지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뭐 좋겠지요. 예. 자, 이거는 2005년도에 인도 사람들이 분석한 데이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는 영국 잡지죠, 경제 잡지. 자, 이때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한 15년, 17년, 그리고 한 그 정도 된 데이터들이에요. 10년 이상 된 데이터들인데, 당시에는 이런 데이터들이 제시가 된 것이 뭐냐면은 향후에 중국 경제가 얼마나 커질 것인가, 중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더 큰 투자를 해야 된다, 기회 요인이 거기 있다,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은 북돋우기 위해서 이런 기사들이 났던 거예요. 지금 같으면 이런 기사 안 나죠. 예. 자, 위에 거부터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카노미스트가 추정하기로는 2020년, 그때는 한 10년 전, 훨씬 전이에요. 2020년이면은 중국의 GDP가 미국의 GDP를 추월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한 내용이에요. 자, 그 밑에 인도에 있는 뭐 기관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했죠. 2005년 기준으로 전 세계 GDP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1%인데 35년이 되면, 30년이 지나면 15%로 줄어들 것이고, 중국은 11%에서 27%로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역전이 될 것이다. 그냥 역전이 아니고 한 2배 정도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35년이 되면은 뭐 인도 데이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인도와 미국이 비슷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근데 영국과 인도의 데이터를 결합해 보면은 뭐 말이 되긴 돼요. 20년경에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고 그다음 사이를 급격하게 벌려서 2배 가까이 벌린다, 15년 정도 더 지나면,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언론에서 미국과 중국의 어떤 지표 비교 같은 것이 안 보인 지는 오래된 것 같아요. 우리 대통령 지지율 뉴스 잘 타지 않는 거랑 비슷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즘 나오는 뭐 데이터들은 저는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그 당시는 객관적으로 봤던 이런 자료들이 현실과 더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고, 여기서 미국이 강력한 이제 위기를 느끼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국은 그때도 부족했고, 미국의 기준으로 이야기하자면 지금도 부족했고 그때도 부족했어요. 근데 그때는 친구하고 싶고 지금 적이 되고 싶은 거죠. 그 차이가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문제가 핵심이 아니냐.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패권 싸움이라고 부르는데, 뭐 저는 기본적으로 패권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기면은 전 세계 1등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세상은 어떤 특정 국가가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 힘이 절대적인 그런 세상은 아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자, 이거는 CNBC 최근 뉴스. 이게 제가 두세 가지 정도 프로그램의 자료를 가져오는데, 아마 가장 이런 것이 1년 전 것이고, 최근 것은 2, 3주 정도 전에 나왔던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최근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아까 2005년 이야기 했었죠. 인도 사람들이 2005년에 보면은 중국에 이게 이제 2015년 미국 달러 고정 가치로 지금 분석한 거거든요. 우리말로 하면은 뭐랄까 생산력, 뭐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공업 생산력 이 정도 볼 수 있겠죠. 예. 2005년 기준으로 보면은 보니까 한 2023년엔 제가 2023년 정도로 볼게요. 그때 중국의 생산력이 뭐랄까 500빌리언 달러였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순간적으로 계산이 안 돼서 영어식대로 읽을게요. 500빌리언 달러였거든요. 지금 2020년으로 보면은 그때 지금 이제 5T가 되잖아요. 4T가 넘고 5T 정도 돼요. 예. 그 말은 2000년대 지금 20년 만에 중국의 경제가 10배가 커졌다는 거예요. 10배가. 숫자 보시죠. 500에서 4T 훨씬 넘어서 5T가 된 거니까. 예. 예. 10배가 된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때 기준에서 지금 2배가 못 됐어요. 예. 자, 여기서 이제 추월당한 것은 분명하다는 건 전 세계가 알고 있고 미국 방송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교차점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여태 미국과 수교를 해서 경제를 키워왔던 우리 한국이나 일본, 유럽 이런 나라들과 다르게 행동을 한 게 있어요. 미국이 위안화 절상을 당연히 생각하고 중국한테 그걸 요구했을 때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거부한 거죠. 예. 우리는 계속 물건을 싸게 만들어서 우리는 좀 더 고통을 더 참고 싸게 만들어서 우리 역량을 더 키우겠다. 너희들 우리 살짝 배부르게 해놓고 삭채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시아 경제 위기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플라자 합의처럼 우리 그런 모습을 다 봤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대응을 안 하겠다. 자, 거기서 갈등이 불러일으켜졌고 미국은 그것을 중국의 도전이라고 생각한 거죠. 뒤에 2010년 이후의 상황을 보십시오. 지난 10년간의 상황. 미국은 정체돼 있고 이거 미국의 지금 성장은 물가 인상률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중국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GDP 데이터나 그런 뭐 세계 경제 뭐 순위 데이터를 이제는 신뢰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예. 자, 이것은 당연히 미국한테 위기로 다가오고 미국은 사실은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해외로 내보낸 다음에 달러의 힘으로 본인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었고 그러나 그 나라가 적당한 크기가 되면은 이제 그것을 적당히 누르죠. 그게 보통 이제 그 나라 화폐 가치의 인상 이런 걸 통해서 누르고 또 그런 생산 저렴한 생산을 담당할 수 있는 다른 나라를 또 찾죠. 그게 뭐 본인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미국 주도의 자본주의 체계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걸 중국이 거부한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미국이 바짝 긴장을 하게 되고 군사적으로도 팽팽한 기운이 이제 감돌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작금에 이르러 있고 요즘 이제 주로 들리는 말은 이제 그거죠. 공급망 유연화 이런 거죠. 왜냐하면 중국에 너무 많이 기대고 있으니까 이제는 미국 기업도 중국이라는 시장이 없고 중국이라는 생산자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게 되는 거죠. 반도체 업계가 그
핵심적인 부분이고 반도체를 바탕으로 활동하는 기업들, 미국의 애플이나 뭐 퀄컴이나 뭐 구글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무너진 미국의 제조업 중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것들이고 미국의 경제를 이끌고 있는 산업인데 거기가 반도체에 엄청나게 기대고 있고 미국 자체 내에 반도체 생산 기반은 없어지고 그게 지금은 이제 대만이나 한국에 가 있는데 그게 중국이 곧 따라잡을 것 같으니까 그때 되면 큰일 나겠다. 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지금 사실은. 네. 자, 그리고 이제 이것도 뭐 최근 데이터겠죠. 21년 데이터인데 전 세계 생산량이에요. 아까는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추이를 비교한 것이고 이것은 2021년 기준 전 세계 뭐랄까 제조업의 생산 비중을 다룬 거예요. 중국이 뭐 미국이 2배 정도 되죠. 일본이 그다음 독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거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독일 저렇게 따로 빼지 않고 EU로 빼죠. EU로 빼면 EU가 지금 미국보다 살짝 많을 거예요. 거의 경제 공동체니까 그렇게 보는 것도 타당해요. 그러면 차이나, 중국, EU, 그다음 미국, 일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이게 순위가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최근에 무역 순위하고도 똑같아요. 중국이 한 30% 돼요. 수출입에 있어서. 그다음 EU, 그다음 미국과 일본은 비슷할 거예요 아마. 그다음 베트남은 우리가 중간재를 보내서 그 사람들이 조립해서 최종 물품을 생산하니까 베트남이 특별하게 4위 정도로 올라와 있는 건데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자 이런 겁니다. 이게 작금의 현실이에요. 추월당한 거예요. 뭐 절대 순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지금 추세가 극명하게 대비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달러의 힘으로 옛날에는 그거를 이제 원유하고 연계도 돼 있었고 또 그 힘으로 상대방한테 어떻게 보면 빚을 내는 거잖아요. 자기들 채권 발행해서 그 돈으로서 세상의 경제를 끌고 가는 건데 그 말은 이 종이 화폐잖아요. 사실은 그 미국 달러의 가치가 어디서 나옵니까? 미국의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망가져도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빚을 지고 또 돈을 찍어내도 그 빚을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한테 있어서는 그 절대적인 위치라는 그 인상을 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중국이 원했든 원치 않았든 어쨌거나 지난번에 앞서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에서 그 크로스가 일어남으로 해서 미국은 당연히 도전으로 인식하게 된 거죠. 예. 미국이 중국 땅으로 쳐진다. 앞으로는 돈을 빌리더라도 위안화를 빌려야지, 위안화를 빌려줘야지 달러를 빌려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분위기가 딱 도는 순간 미국은 급전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자, 중국 같은 경우는 내륙 지방, 내수를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아주 많이 있어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래서 그걸로 버티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미국은 이미 완전히 개발된 나라예요. 예. 이제 피크를 지났죠. 꼭지점을.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이 상황이 그대로 유지된다면은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유지된다면 미국한테 불리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외교적인, 정치적인, 군사적인 제스처들이 나오게 돼 있는 거고 그게 중국의 약점이 분명해요 또. 그래서 앞으로 어찌 될지는 몰라요. 근데 경제적인 면은 이런 거예요. 자, 세계 경제가 또 이런 마당에 지금 코로나까지 왔고 돈을 엄청나게 풀어서 인플레이션까지 왔죠. 그러니까 돈에 거품이 많이 꼈는데 돈의 가치를 지켜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변했느냐 그 사이에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미 전 지구가 중국까지 포함했습니다. 이거는 여태까지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지출이 많아지고 생산이 줄어드는 세상이 됐다. 네. 그리고 인구가 많이 늘어가지고 지금 최대치까지 올라가게 되면 100억 명까지 될 것 같은데 과연 지구라는 우리의 이 집터가 이 인구를 버텨낼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기는 시점이 된 거예요. 소위 말하는 여러분도 중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제한된 먹이와 제한된 공간, 제한된 자원에서 이렇게 동물들을 키우게 되면은 처음에는 폭발적인 증가를 하죠. 그렇다가 이제
자원이 고갈되게 되면은 S자 커버가 되죠. 그죠? 그 인구를, 그 숫자를 다 주어진 환경이 충족해서 줬기 때문에 본인들끼리 싸움을 하든 굶어 죽든 병이 걸려 죽든 숫자가 다시 돌아가 안정적으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자연의 법칙이죠. S자 커브라는 게. 그럼 우리 인류는 거기서 예외냐? 그거 아니겠죠. 예. 그게 질병일 수도 있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서로 간의 전쟁이겠죠. 자원이 제한돼 있고 내가 먹여야 살려야 될 우리나라 인구는 많아지고 그럼 다툼이 발생하는 거죠. 예. 자, 이런 거하고 지금 맞물려 있어요. 지금 패권 경쟁하고. 그래서 아주 안 좋은 것들이 지금 겹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게.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은 뭐 종교단체에서 말세로는 이야기 나와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지금 나와도. 아주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교통정리할 것이냐. 예. 여기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다투고 있다. 그것도 반도체 부분에서 첨예하게. 자, 세계 반도체 생산 비중을 보면은 1990년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전 세계 공급량이 37%가 나왔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실리콘밸리란 말이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거기서 반도체도 개발됐고 컴퓨터도 개발됐고 또 우리 지금 하는 인터넷 기업들도 다 거기서 생겨났잖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데 2020년 기준으로 해서는 12%만이 생산된다. 미국에서. 그것도 고급품도 아니다. 저게 아마 인텔은 지금도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텔이 생산하는 CPU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 기술 수준이 이미 삼성과 TSMC에 이미 처지고 있죠. 몇 년. 반도체 업체에서 몇 년 기술이 떨어진다는 것은 죽을 때가 다 됐다. 이런 이야기하고 같은 말이거든. 자,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예. 자, 그래서 이것이 대만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것을 미국이 돌이키고 싶어 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게 공급망 다변화, 공급망 유연화. 예. 그래서 대만하고 한국까지는 괜찮은데 중국이 이걸 노리고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중국으로 가면은 우리는, 미국은 그냥, 끌려다녀야 된다. 중국에. 이겁니다. 거기다가 대만은, 두 사이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오버래핑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게 아마 트럼프 대통령 시절부터 본격화됐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거 훨씬 세련되게 이제 가다듬고 있는데 어마무시한 돈을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거죠. 미 국내에 반도체 설비를 구축하게 되면은 이거 그냥 $1빌리언을 1조 원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실제는 1조 원 좀 넘지만 그래서 52조 원을 투자하겠다. 생산 시설을 지으면 그게 뭐 쉽게 말해서 돈을 엄청나게 대주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 말은 지금 상태를 방치를 하면 중국한테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간다. 예, 그걸 막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사실은. 네. 자, 이것이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 트럼프는 이제 그런 언짢음을 많이 표시를 했고. 충격적인 방법으로 이걸 해소하려고 했지만 뭐 다른 나라에 좋아하지 않았죠. 뭐 이해는 했을 거예요. 미국이 왜 이러는지. 예. 그래서 바이든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방향을 이제 이렇게 섬세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줄을 쭉쭉 세우면서. 그래서 반도체가 자체 생산하기 위해서 유럽 EU에서도 자그마치 150조 원을 투자하겠다. 조금 전에 이것도 뭐 주로 보조금이나 이런 용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몇십 년 동안 없어졌던 생산량이 전혀 없었던 반도체 사업을 다시 일으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쉬는 기간 동안 다른 데서 이미 앞서 나간 부분을 어떻게 해서 사실 상쇄시킬 수 있는지는 의문이에요. 그게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어쨌거나 미국에서 세금을 지금 50조 원, 여기도 뭐 이게 EU에서 공동 투자한다고 봤을 때 벌써 한 200조 원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엄청난 돈이죠. 엄청난 돈인데 미국의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충분치가 못하다. 이걸로 지금 아시아권으로 쏠려 있는 반도체 기술이 미국 쪽으로 돌아오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냐? 삼성이라는 회사 하나가 향후 10년간
반도체 부분에 투자를 하겠다는 금액이 자그마치 450조 원이에요. 아까 미국하고 EU하고 합쳐서 얼마였습니까? 200조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에 있는 한 기업체 스스로 45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예. 이미 기술도 앞서 있는 회사가 투자해서 따라잡겠다는 회사들보다 투자량이 2배가 넘어요. 그리고 그렇게 미국이 50조 원 투자한다고 해서 희망적이지 않다. 이게 이제 미국 분석가들의 이야기예요. 이 CNBC 방송에 있어서. 자, 그래서 이 방송을 쭉 듣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희망적이지 못하다. 많이 노력은 기울이고 있지만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스처다. 결론은 이런 거예요. 왜냐? 자, 미국이 그렇게 바람을 잡았죠. 그래서 여러 나라 회사들한테 정치적 압력이 가해졌어요. 그래서 마이크론도 40조 원을 투자해서 미국 땅에 칩 공장을 만든다. 저희가 반도체 만드는 곳이죠, 마이크론이. 그다음 인텔도 20조 원을 투자해서 오하이오에다 공장도 짓고, 아리조나에도 짓고, 텍사스에도 짓고 이래요. 그리고 대만의 TSMC도 또 텍사스인가 아리조나인가 거기에 10조, 20조 원짜리 시설을 짓겠다고 발표했고 짓고 있어요. 삼성도 거기 동참했죠. 이건 삼성 해줘야만 되는 것이죠. 미국이 이렇게 강하게 바람을 잡을 때는.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부추겼죠, 다. 그래서 한다고 다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그대로 됐느냐, 그게? 안 됐어요. 이게 보면 구글이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하기 위해서 망가지고 있던 모토로라를 사서 미국 내에서 휴대폰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돈을 상당히 많이 주고 이 회사를 사서 공장을 열었어요. 텍사스에. 그런데 이게 2013년도에 그런 이야기 기사거든요. 위에 게 워싱턴 포스트에. 그 밑에 CNBC 기사를 보면 그 1년 뒤에 공장 폐쇄했어요. 그리고 헐값에 팔아가지고 손해가 아주 많이 났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일도 있었고, 또 팍스콘이라고 아마 전 세계 최고의 전자업계라고 지금 CNBC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애플의 휴대폰 조립해 주는 데죠. 미국, 대만, 대만, 중국에서. 여기도 미국 위스콘신에다가 10조짜리 LCD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트럼프 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박수 쳐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기사 제목 보십시오. 포기했다는 거예요. 시작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정치적 압력으로 계속하면은 안 할 수는 없어서 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세금 내는 그런 생각으로 이게 경제의 논리 그리고 구매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여건이 되면은 약속은 하되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가장 손해가 적게 나는 시점에 발을 빼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손절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즉, 그 말은 지금 인텔이나 TSMC, 삼성, 아까 마이크론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에 투자한다는 것도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용을 보면은 기술적으로 TSMC하고 삼성 빼고는 나머지는 기술적으로 뒤쳐져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보조금을 많이 주더라도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면 임금이 높고 그리고 수십 년간 지난 10년, 20년간 이 분야에 투자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인력 수요가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공급할 수 있는 부품 업체가 주변에 전혀 없어요. 다 수입해 와야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단가가 안 맞아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 방송에 나와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어렵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도 삼성은 기업 혼자 450조 투자한다는데 미국 정부가 50조 원 도와준다고 그게 되겠냐? 변화를 만들 수 없다. 애국심 마케팅 정도밖에 안 된다. TSMC도 그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리고 유일한 희망이 인텔인데, 인텔은 생산과 디자인을 같이 하고 있는 유일한 미국 기업이에요. 근데 생산 기술이 이미 많이 뒤쳐졌어요. 이미 돈을 많이 투자해서 과감한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미 이거 예상되는 목표를 달성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안 좋아 보인다는 뜻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계속 TSMC에다가 주문자로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AMD는 100% 흡입하고 있죠. 예. 그래서 대만에 기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에 기댈 수밖에 없다. 결론은 그렇게 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게 팀 쿡인데 애플에 2017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예. 자, 우리가 왜 중국에서 생산하느냐. 그때 이제 트럼프한테 압박을 많이 받았죠. 응? 미국에서 생산해라. 안 된다. 그 이유가 뭐냐? 일단 임금이 싼 부분도 분명히 있다. 중국이 미국보다. 그렇지만은 뭐 5배, 10배 차이 나는 게 아니다. 지금 한 2배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대충 봐서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는 팀 쿡이 이야기한 것이 인력이 많다. 중국은 이 생산에 필요한. 그리고 거기에 부과되는 연관된 산업 분야들이 쭉 가까운 곳에 다 배치가 돼 있어서 공장을 새로 짓고 사업을 새로 하기가 좋다. 미국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예, 돈도 임금도 임금이지만 이걸 굴리기 위해서는 그 비용이 눈덩이처럼 늘어난다. 오히려 중국을 아시아 지역을 더 자주 가야 된다. 물건들을 받아오기 위해서. 그러면 아예 제품값이 훨씬 올라가고 퀄리티는 떨어진다. 그렇게 설명했던 바가 있었던 거예요. 이겁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에서 대규모로 지금 반도체 생산 공장을 투자를 하고 있지만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CNBC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최근에 또 이런 일들이 기사들이 쭉 났어요. 보니까 2주 전, 1개월 전, 1일 전 뭐 이런 건데 이게 뭐냐면은 ASML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전 세계 탑 기술이 5나노미터 공장이에요. 지금 인텔은 그 뒤에 하나 뒤쳐져 있고 5나노미터로 생산을 하는 회사가 대만의 TSMC랑 삼성이에요. 예. 그래서 삼성은 메모리 위주로 되어 있고 TSMC는 주문자 반도체로 되어 있는데 주문 반도체로 거기에 있어서 반도체를 깎아내는 그 장비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덴마크에 있는 네덜란드인가요? 네덜란드에 있는 ASML이라는 회사예요. 여기가. 예. 이거하고 업계하고 맞춰가면서 서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기계를 준다고 해서 다 모든 업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업체가 준비가 돼야 되고 얘들은 독점적으로 그 장비를 또 공급함으로 해서 그게 맞춰져 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지금 기사 내용을 봤을 때는 미국이 이거 너희 그 최신 장비를 중국에 팔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거기 검색해 보면 많이 나옵니다. 네덜란드 정부에다 압박을 넣어서 수출을 못하게 해라, 부터해서. 근데 이 위에 두 기사 내용은 뭡니까? 예. 이 회사가 거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유 경쟁 체제에서는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런 점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예. 미국의 주장이 그들이 유리할 때하고 그들이 불리할 때하고 내노란불이에요. 딱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등소평하고 1979년 80년대 그때 중국과 관계를 틀 때하고 지금하고 중국의 수준이 뭐가 더 낫겠어요. 지금이 훨씬 낫죠. 아무리 그래도. 자, 이거는 정치적인 입장에서 나온 거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네덜란드가 거부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밑에 있는 TSMC는 또 입장이 또 다르죠. 예, 대만 최고의 기업이고 대만은 미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에요. 자기 나라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 예, 거기서는 자기는 ASML 안 쓰겠다라고 총수가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 은퇴했거든요. 얼마 전에.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해본 소리일 가능성이 커요. 여기도 ASML 없이는 회사 돌릴 수 없어요. 지금 삼성전자가 이 팹이라고 그러죠. 주문자 반도체 생산 부분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데 시간과 돈을 투자할 여력이 없어요. TSMC는. 예. 그렇지만 미국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제일 밑에 동영상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해보면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정치, 군사적인 부분이 다 이제 관여가 돼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79년에 미국과 중국이 수교할 때 중국의 요구 사항이 뭐였느냐면은 대만과는 절교해라였어요. 그래서 미국이 거의 거의 응했잖아요. 그래서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끊고 중국과 수교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중국이 뭘 요구했느냐? 원 차이나 팔러시,
하나의 중국 정책을 미국이 동의해라. 미국 동의했어요 그때.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하나의 중국이라는 게 뭡니까? 대만은 곧 중국이라는 뜻이죠. 원칙을 동의하지만 그래도 대만을 지원한다. 뭐 이제 이렇게 좀 응거주춤한 상황에서 항상 발언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중국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은 중국은 말도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또 돼요.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약속을 했던 거니까. 예. 자, 그래서 그 대만에서의 긴장 고조가 누구의 문제인지를 따지는 것은 별 필요가 없다. 그냥 파워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속편한 부분이죠. 그리고 제가 이것을 눈여겨보는 것은 미국이 더더욱 대만을 잃을 수가 없는 게 TSMC가 미국의 뭐랄까 첨단 기업들을 다 지켜내고 있는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게 만에 하나 중국으로 편입이 된다. 예. 그리고 수출 제한을 걸어버린다. 중국에서. 이러면 미국은 망가지는 거예요. 최첨단 기업들이다. 아니면 자본주의 국가의 특성을 살려서 그런 기업들이 이쪽으로 도망을 오거나 그 수밖에 없어요. 도망 올 가능성이 많겠죠. 이게 뭐 전쟁 같은 걸 번지지 않는다 하면은 한국으로 올지도 모르겠죠. 국제관계 때문에. 예. 그래서 복잡한 거예요. 지금 이걸 대만을 절대 잃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동그라미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이 전 세계 중문자로 주문해서 이제 주문자 아까 반도체 생산해주는 시장이 TSMC가 54%를 정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 들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삼성이 이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도 이미 17%예요. 지금 2021년 기준으로. 예. 자, 이게 뭐냐면은 삼성의 그냥 전략적인 판단일 수도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에서 주문자 반도체로 넘어간다. 이 시장도 커지니까. 그리고 최근 코로나 때문에 공급망이 많이 깨져가지고 반도체 가격이 폭등을 했죠. 왜냐하면 공급이 잘 안 돼서. 그 기회에 삼성이 올라탄 것일 수도 있는데 되게 전략적인 포인트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만은 중국과 겨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도 이걸 100% 지켜낸다고 보장할 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삼성이라는 회사가 세계 제1위 회사죠. 자, 중문자 반도체를 만들어줄 수 있는 역량을 계속 키운다. 그리고 대만은 계속 불안정해진다. 그러면 여러분이 미국에 있는 애플이나 뭐 인텔, AMD 같은 대표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영어로 contingency plan이라고 그러죠. 비상 상황, 비상 계획을 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한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한국으로. 그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그런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은 한국에 삼성밖에 없어요. 그 삼성이 늘리고 있잖아요. 지금. 따라잡겠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삼성이 이 부분을 늘리고 있는 것은 주문자 반도체를 TSMC만을 불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대만이라는 나라가 독립국가로 유지될 수 있는 그 가치를 갉아먹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또 삼성이 저렇게 함으로써 한국이라는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그렇죠. 우리 전투를 할 때는 그렇잖아요. 항상 이길 수 없잖아요. 예? 작전상 후퇴를 할 수도 있죠. 자,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작전상 후퇴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만을 먼저 잃겠습니까? 아니면 한국을 먼저 잃을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중국과의 관계를 감안할 때. 예. 당연히 대만을 먼저 잃을 가능성이 높죠. 예. 그리고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실력은 미국은 갖출 가능성이 낮다고 CNBC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한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런 이제 결론에 부족하지만 도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죠. 이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은 시간은 절대 미국의 편은 아닐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상황이 전개 상황이 눈에 뻔해지면은
지금 군사적으로도 동북아에서 미국 세력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잖아요. 중국의 이제 기술 발전이나 국방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서 뭐 전 세계 전반적인 국방 기술의 발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봤을 때 미국이 중국의 약점을 의도적으로 또는 공세적으로 파고들 가능성이 크다. 인권 문제, 그리고 중국 본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어떻게 보면 일당 독재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성이 있어요. 나라가 폐쇄적이고, 그들이 말하는 중화라는 말이 무색하게 문화적 포용력이 전 세계의 리더십을 발휘할 만큼 되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최근 또 코로나 때문에 수년간 다쳤어요. 그런 면에서는 한국이 훨씬 더 잘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약점을 파고들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뭐 결론은 없지만 그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